세금 고지서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3천만 원이라니. 아니, 아들한테 집 살 돈 줬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지?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준 돈인데 갑자기 나타난 증여세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세법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확인한 정보들이니까 안심하세요. 단,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한 가지만 놓쳐도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 자료부터 실제 법원 판례까지 수개월간 조사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준다는 단순해 보이는 일이 이렇게 복잡한 세법의 미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부모님들이 선의로 자녀를 도우려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런 정보를 꼭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증여세 추징 사례가 전년 대비 35% 급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녀의 집 구입을 도와준 부모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례의 85%가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김영호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아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차용증도 제대로 쓰고 이자도 약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4년 후에 국세청에서 3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하세요. 김영호 씨 말씀으로는 정말 황당했다고 해요.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 왜 증여세를 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5%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이자를 받지 않았던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증여라고 본 것입니다. 김영호 씨가 말씀하시길 가족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이자를 받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가족 간에도 한동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해요. 대구 수성구 박미선 씨의 경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딸에게 매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해요. 딸이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하니까 어머니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 후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미선 씨 말씀으로는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생활비 주는 게 왜 증여냐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에서는 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딸의 월 소득이 180만 원인데 매월 3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활비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이었죠. 박미선 씨가 말씀하시길 그냥 딸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준 건데 이런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당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지금도 딸에게 생활비를 주고 싶지만 조심스러워서 망설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 폭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한 정식 차용증 작성법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행 법정 이자율 4.6%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는 반드시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3억 원을 빌려준다면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4.6%의 이자를 받아야 해요. 즉,
연간 381만 8천 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아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겁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1만 8천 원 정도죠. 차용증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 금액 정확한 숫자, 차용 일자와 상환 예정일, 이자율 4.6% 명시, 상환 방법과 이자 지급일, 그리고 차용인과 대여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은행거래 내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천 연수구 이정수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정수 씨는 처음에 아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그냥 빌려줬다고 해요. 가족인데 뭐가 복잡하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2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수 씨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정해놨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5%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 번도 이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세무조사관이 설명해준 내용에 따르면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3,300만 원에 대해 연간 165만 원의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상 증여라는 것이었어요. 2년간 총 330만 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정수 씨는 즉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아들로부터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들이 이정수 씨에게 매월 정확히 13만 7,500원씩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원금도 매월 일정 금액씩 상환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을 은행 이체로 처리해서 명확한 증빙을 남겼습니다. 6개월 후 추가 세무조사에서 이정수 씨는 완전히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자를 제대로 받고 있고 원금 상환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관계로 인정받은 거죠. 이정수 씨 아내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안도하시더라고요. 이정수 씨가 강조하시는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들도 이해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차곡차곡 상환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족 간 금전 관계가 더 투명해졌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된다는 점이에요. 즉, 부부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가 부모를 모두 활용하면 더욱 큰 금액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남편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 아내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 그러면 총 2억 원을 10년간 나누어 증여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결혼과 함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혼인증여 공제 1억 원까지 합치면 총 3억 원이 가능합니다. 광주 서구의 최현영 씨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최현영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사야 하는데 5억 원이 필요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번에 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증여세가 1억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최현영 씨 말씀으로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10년 계획으로 분할 증여를 하면 세금을 90%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 해에는 아들 명의로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도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여기에 혼인증여 공제 1억 원까지 활용해서 첫 해에만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죠. 나머지 2억 원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총 5억 원을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1억 원의 증여세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최현영 씨 부부가 세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세무사도 이런 완벽한 절세 전략은 처음 봤다고 칭찬했다고 해요. 실제로 최현영 씨가 계산해보니 10년 동안의 증여 계획을 통해 절약한 세금이 1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이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까지 따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현영 씨 아내분은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매년 정해진 금액만 증여하면 되니까 오히려 계획적이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최현영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꼭 미리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 보면 금세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절약되는 세금이 정말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 방법은 생활비 지원의 적정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준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 가족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월 소득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의 생활비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 소득의 2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매월 500만 원씩 지원한다면 명백히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돈의 용도도 중요해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용도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민수 씨의 경험담이 정말 교훈적이에요. 한민수 씨는 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 정도 버는 상황에서 매월 300만 원씩 지원해 왔다고 해요. 대학원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 2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년 차부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총 7,2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이었죠. 한민수 씨 말씀으로는 정말 황당했다고 해요. 딸의 교육을 위해 지원한 돈인데 왜 증여세를 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민수 씨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받은 300만 원 중에서 실제 교육비는 월 120만 원이었고 적정 생활비는 월 1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80만 원은 용돈이나 쇼핑비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한민수 씨는 즉시 지원 방식을 바꿨다고 해요. 대학원 등록금은 학교에 직접 납부하고 생활비는 월 12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지원 내역을 용도별로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영수증, 생활비 지원 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6개월 후 추가 조사에서 한민수 씨는 완전히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지원하는 금액도 적정 수준이고 용도도 명확하게 입증되어서 정당한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은 거죠. 한민수 씨가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오히려 가족 간 금전 관리가 투명해져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을 통해 한민수 씨가 세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다른 부모들도 문의해서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한다고 해요.
특히 자녀 교육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미리 적정 기준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민수 씨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단순히 금액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지원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요.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든 금전 거래의 완벽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족을 도왔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국세청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체계적인 증빙 관리만 있다면 어떤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증빙 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해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도 모두 은행 거래 내역으로 남겨야 하고 생활비 지원의 경우 용도별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금전 거래라고 해서 대충 처리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각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수예요. 경기 성남시의 김소영 씨의 경험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김소영 씨는 두 아들에게 각각 집 살 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해요. 급하게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족 간이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첫 번째 아들에게는 3억 원, 두 번째 아들에게는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김소영 씨 말씀으로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돈의 출처나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차용증은 있었지만 실제 돈이 언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고 이자 지급 내역도 당연히 없었죠.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대부분 증여로 추정한다고 설명해줬다고 해요. 김소영 씨는 즉시 체계적인 증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먼저 기존의 현금 거래를 모두 정리하고 아들들과 함께 정식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모든 후속 거래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자 지급은 매월 정해진 날짜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금 상환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날짜, 금액, 용도, 거래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6개월 후 재조사에서 김소영 씨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체계적인 증빙 자료와 투명한 거래 내역 덕분에 정상적인 금전 대차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김소영 씨가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오히려 가족 간 금전 관계가 더 명확해져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가족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점이에요. 형제들도 이 방법을 보고 자신들의 금전 거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소영 씨 남편분도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소영 씨 첫째 아들은 이제 자기도 장인어른께 돈을 빌릴 일이 생기면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둘째 아들도 회사 동료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전체가 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고생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소영 씨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증빙 관리가 단순히 세무조사 대비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를 투명하게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지고 나중에 오해가 생길 소지도 없어진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검증된 생활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사실혼 관계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0년 합산 계산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에 5천만 원을 줬다면 향후 9년간은 추가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혼인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1억 원 공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요.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부 양쪽 부모를 모두 활용한 분산 증여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집을 사야 한다면 남편 부모님, 아내 부모님이 각각 증여 한도를 활용하면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한 정식 차용증 작성, 10년간 5천만 원 면제 한도의 최대 활용, 사회통념상 적정한 생활비 지원 기준 준수, 그리고 모든 거래의 완벽한 증빙 관리. 이 4가지만 지키면 가족을 위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오히려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방법만 알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족 간의 신뢰도 더 깊어지고 금전 관계도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다음에 어떤 세금 절약 비법이 궁금하신지 남겨주세요. 상속세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비법, 부동산 증여 시 주의할 점,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됩니다.